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영화계가 활짝 웃었습니다. 서울의 봄 흥행 속도가 만만치 않은 것 같네요. 어제 제가 막차를 탔는데 서울의 봄 거기 그 포스터 같은 걸 주나 봐요. 그거를 너무 소중하게 무릎에 얹어가지고 어떤 분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중교통에서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흥행 속도가 만만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입소문이라는 걸 사람들이 믿잖아요. 그게 제일 신뢰도 높아요. 그 입소문도 다른 사람 입소문이 아니라 뭐 내 친구, 네. 우리 가족 이렇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좀 가감 없는 의견, 진짜 재밌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솔직한 의견들을 듣고 가서 보는데 서울의 봄은 좀 영화 개봉 전부터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 개봉 이후 입소문이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게다가 최근에 그 챌린지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예. 심박수 챌린지라는 정말 요즘 그런 어린 세대들은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 이 반응을 뭐 재미있다, 네. 뭐 화가 난다, 분노가 치민다, 눈물이 난다, 뭐 고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걸 그냥 눈으로 보여주는 얼마나 심박수가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 표현으로 뒷목 잡고 쓰러진다, 네. 예전에 혈압 오른다를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미가 근데 이게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챌린지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먼 옛날 일이 아닌데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라는 자각과 함께 사실 영화니까 조금 허구적으로 좀 각색된 부분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좀 극단적으로 더 그렇죠. 강화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사실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허구지만 사실이 아닌 건 없는 상황이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진짜 너무 박진감 넘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좀 조심스럽게 더 조금 흥행이 더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12월 연말이 되면서 지금 너무 춥잖아요. 네. 아무리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고 연말도 오고 바깥에서 화려한 불빛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는 게 좀 그중에 데이트 중 혹은 오늘의 일과 중 하나가 됐으면 하는 시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영화관 찾거든요. 그리고 뭐 공연을 보러 간다던가 이제 연말에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는 분들의 일정 중에 서울의 봄 보기가 좀 하나씩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영화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의 봄이 그리고 드라마는 고려 거란 전쟁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가만 보면 특히 역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그 역사를 좋아하지만 조금 플랫폼의 차이 있는 듯해요. 일테면 고려 거란 전쟁을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아마 소위 말하는 올드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그래서 정통의 KBS 대하 사극이라 표현할 수 있을 법한 그거 수거처럼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TV에서 하는 그리고 언제나 왜 최수종 씨 안 나와 뭐 이런 네. 느낌이 드는 그렇게 KBS 대하 사극을 좋아하시는 연령대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의 니즈와 수요를 정말 만족시키는 그런 드라마, 역사 사극이고 그리고 사실 현대 역사는 언제나 우리 뭐 1987이라던가 뭐 택시 운전사라던가 근대사 혹은 현대사의 문제점들 그리고 뭐 암살이나 밀정처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허구화된 이야기들은 천만 영화로 갈 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작품들이 늘 됐거든요.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천만 영화로 소화하는 나라가 있을까? 사실 잘 없습니다. 뭐 말하자면 미국 영화를 생각해도 미국에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어요. 뭐 포스트라던가 뭐 아니면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뤘다라던가 좋은 영화로 평가도 받고 그리고 흥행을 좀 하긴 하지만 소위 말하는 대박 영화는 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시 시민들이 깨어 있어서 그런지 역사적 문제를 다룰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것도 재밌는데 맞아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학습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예. 그 린 헌트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느냐? 그 당시에 한여를 주인공으로 하고 일반 평민 이하의 주인공으로 한 소설들이 많아졌는데 그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도 하고 분노도 하고 슬퍼도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없었던 혹은 나와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의 효과가 사실상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관객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남이 겪는 일종의 불평등, 남이 겪는 불합리에 대해서 남의 일이다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같이 격분하고 같이 몰입해서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는데 그래서 좀 역사적 소재에 더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적수가 없다는 서울의 봄의 흥행가도를 주목하고 있고요. 12월에 그 마음을 녹여줄 만한 작품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3일의 휴가가 곧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아, 이거 사흘의 휴가라고 읽어야 되는 또 MZ세대들은 또 사흘을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요즘이 아니라 꾸준하게 모녀를 다루는 소설, 드라마, 영화, OTT 컨텐츠는 꾸준하게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함께 엄마와 딸, 모녀 사이가 인상적이었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흘의 휴가는 신민아 씨가 이런 작품에 나오는 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새롭네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겼죠. 그 TV 드라마에서도 아이 엄마로 나오기도 했고 원래 신민아 씨 하면은 달콤한 인생에서 그냥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대생 첼리스트 네. 내지는 되게 상큼한 어떤 20대 이런 대학생 이미지 굉장히 강했고 언제나 차도녀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는데 천천히 자신의 이제 신체적 나이, 생물학적 나이와 함께 영화적 나이의 변모를 모색하고 있다라는 게 이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변화를 네. 이제 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보시다시피 김혜숙 씨네 국민 그러니까요. 엄마인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한류 스타들의 다 엄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 엄마인데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역시 엄마에 대한 이야기 맞고요. 우리 좀 전에 한국 영화, 한국 이야기의 특성을 좀 얘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나 혹은 유럽 영화에서 엄마랑 딸이 이렇게 나오나 생각해 보면 거의 등장하지 않죠. 작은 아씨들 정도에서 근데 그것도 저런 느낌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매들 얘기에 그냥 엄마가 필요하니까 등장하고 그러니까 가족 이야기에 엄마가 등장하는 거지 모녀 서사 혹은 모자 서사 특히 모녀 서사는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생각보다 모녀 서사가 좀 드물고요. 그리고 중국만 넘어가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중국의 모녀 서사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매우 한국적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3일의 휴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한국적인 모녀 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얘기를 잠깐 하면 누구의 휴가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딸이 3일 휴가를 내서 엄마에게 가는 걸까라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했는데 이제 한마디로 하늘나라에서 3일간 우리 왜 고스트 맘마 같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귀신 맞아요. 근데 보통 고스트 맘마 같은 경우는 우리 봤던 설정들이 뭐 헬로 마미 이런 예. 것들 김태희 씨 복귀작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분리하지 못한 그러니까 분리가 할 수 없는 예. 너무나 어린 아이라서 아이를 놓고 가기 힘든 엄마들이 그래서 아이를 돌보고 싶은 그 어쩔 수 없는 모성애에 다시 되돌아오는 아주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 얘기였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신민아 씨는 당연히 멀쩡한 성인이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 하죠. 그 나이가 60이 먹던 70이 먹던 부모님 돌아가시면 나 이제 고아가 됐어라고 슬퍼한다라거나 맞아요. 여전히 나한테도 이제 엄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실상 이 영화를 보는 엄마가 된 엄마들을 위한 엄마의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 김혜숙 씨가 우리 딸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거야. 어떻게? 나와 다르게. 나는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밥집이나 하면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밥밖에 더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우리 딸은 얼마나 똑똑하고 외국에서 공부도 해서 여기도 아니라 멋진 미국에서 멋지게 살고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걸 좀 볼까? 한번 하고 왔는데 나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죠. 내 딸은 왜
멋진 커리어 우먼으로 미국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멋지게 이제 교수가 돼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왜 나처럼 밥을 똑같이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좀 시작이 됩니다. 설정 자체가 되게 참신한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어린아이를 두고 갈 수 없는 애끓는 모정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키울 만큼 키워놓고 하늘나라 가신 엄마가 딸을 만나러 왔는데 그 딸이 우리가 기대했던 삶을 살고 있지 않다? 엄마처럼 저렇게 식당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바뀐 사회상을 또 보여주는 것도 같아요. 정말 최근에 많은 어르신분들이 그 육아에서부터 은퇴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손주 손녀를 키우시느라. 그러다 보니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특히 대부분 친정 엄마들이 그런데 딸로부터 분리가 안 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가서도 딸을 놓지 못하는 이 엄마의 모습이나 조금 과하게 말해서 다시 집장가 보내고 벌써 아이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아이의 아이를 보느라 허리도 펴지 못하고 사는 그 지금의 어르신들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막상 엄마가 없으면 생활도 안 되는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딸들의 입장. 그러니까 너무나 엄마가 필요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경숙 작가가 썼던 엄마가 필요해라고 하는 그 요소처럼 이 얘기도 지금 우리 세대에겐 사실은 엄마가 딸이 필요하다기보다 딸이 엄마가 필요한 걸 이렇게 영원히 돼서라도 돌아오는 3일의 휴가를 받아온 엄마를 그리워하는 딸의 입장으로 그려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엄마랑 떨어진 분리불안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 엄마들도 어떻게 보면 분리불안을 겪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네. 엄마들도 애를 못 놓고 가는 맞습니다. 네. 네. 서로 분리불안을 겪는 모녀 사이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그 신경주 작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엄마를 부탁해 아니면 친정 엄마와 2박 3일 같은 공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영화로 치면 애자 같은 컨텐츠가 계속 맞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되게 독특한 모녀 캐릭터라고 네.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뭐 조금 굉장히 우리한테는 도시적인 여성 배우였던 윤여정 씨도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이제 엄마를 대신한 할머니 캐릭터 그리고 개춘할망에서도 엄마를 대신한 할머니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엄마 역할이거든요. 그런 캐릭터 우리가 미나리에서도 이제 딸을 위해서 이제 바리바리 싸들고 간 할머니 캐릭터를 맡기도 했고 애자 말씀하셨지만 거기서도 이제 김영애 씨가 네. 굉장히 철없는 딸이지만 그 엄마로서 지켜주는 딸, 엄마 역할 이런 것들이 한국 서사에 되게 아주 전형적인 모녀 서사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어떤 책이냐면 나의 사랑스러운 방해자라는 책이에요. 아마 좀 시간이 되시면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유명한 여성 작가들이 아이를 끼고 어떻게 소설을 쓰고 어떻게 작품 활동을 했는지를 진짜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스러운 방해자인지 알겠죠? 네. 아이를 대다가 100년 전부터 소설을 썼던 그 유명한 뭐 도리스 레싱이라던가 이런 작가들인데 첫 소설을 썼을 때 그러니까 이런 멋진 구절이 있어요. 내가 첫 소설을 쓰고 수잔 손택 얘기인데요. 첫 에세이를 쓰고 나서 나의 담뱃불을 붙여준 건 내 아들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당당하게 그 당시에 그런 세계관과 맞서서 쭉쭉 밀고 나갔던 여성들이 힘을 주는 얘기들이거든요. 한편으로는 엄마가 희생하면서 아이를 키워내는 거기도 하지만 그 엄마 역시도 한 명의 사람이기도 하니까 네. 이 사랑스러운 방해자를 데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서 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아까 말했다시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가 후회하는 건 아니 왜 너는 나랑 다른 삶을 살려고 했는데 왜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아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신의 삶을 실패라고 여기신다는 거고 딸 역시 자기랑 똑같이 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나같이 살지 마라고 하는 거는 괄호 열고 내 인생은 실패야. 그러니까 너는 다른 선택을 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어머니들이 지금 희생하면서 돌봐준 이유도 네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너의 사랑스러운 방해자 내가 대신 처리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아예 엄마 인생 실패한 거 아니야라는 음. 위로를 전해주는 거겠죠. 예. 맛있는 밥 그리고 그 레시피를 기억하고 그리고 엄마의 밥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내가 몸이 자라듯이 그 정신도 성장하고 올바르게 커나가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적인 삶이라는 걸 부모님들도 좀 받아들여주면 더 편하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싸가지 없는 딸이었을 시절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나는 엄마처럼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사춘기 지나면서 한 번씩 해보는 말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면서 알아요. 엄마처럼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 그만큼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무겁다는 걸 알 때쯤 되면 나에게도 딸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도 따님이 있으실 거고 엄마가 있었으니까 모녀 사이에 대한 정의가 어떠실까 싶어요. 그 모녀 사이라는 건 그냥 수많은 사이랑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듯해요. 저는 너무 모녀 사이를 특별하게 예. 신화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 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에게 그 많은 짐이 지워지는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되게 독특한 또 책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히트를 친 책인데 에이미 추아의 타이거 마더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동양이들이 공부를 잘하지? 알고 봤더니 동양 엄마는 다 타이거 마더인 거예요. 막 엄격하게 막 지금 어머니들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의 엄마들은 막 학원 막 엄청 열심히 이렇게 막 체크하고 막 안 가면 혼내고 막 뭐 학점 관리하고 요즘에 어떻게 보자면 교권을 위협하는 엄마들의 모습도 부모님들의 모습도 타이거 바더의 잘못된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아, 동양 엄마는 타이거 마더다라고 예. 해서 이런 것들처럼 과도하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뭐 맹모 삼천지교라던가 아이의 성장과 성장에 있어서 성공의 결과에 너무 어머니의 몫이 커서 우리는 왜 자랑스러운 어머니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아이가 성공하면 그 몫은 어머니다. 어머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기도 하지만 이게 삶을 너무 불리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점차 우리 출산율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아이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성공과 한편으로는 내 삶의 질과 아이의 삶의 질이 완전히 뭔가 정비례처럼 연결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부담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약간은 좀 분리된 삶이라는 개념이 좀 더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최근 생각은 좀 그렇긴 합니다. 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워킹맘들이 그 죄책감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맞아요. 하나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 나를 뒷바라지 했을 때처럼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계속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 성스러운 어머니상 때문에 어쩌면 더 접근하기가 불가한 이미지가 생기는 건 아닌가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녀서사가 있는 그 작품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쉐이브로의 우산. 전 까트린 드네브의 모습만 기억이 나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름은 다들 아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도 이제 지금 웨딩드레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아, 어머니가 이 아름다운 딸이 와. 그냥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결혼을 해서 편안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네.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과 사랑에 빠지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못마땅해 하는 엄마와 딸의 또 갈등이 포함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결국은 조금 또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엄마가 나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딸의 미래를 보면서 어른들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안 가봐도 알아. 내가 가봤기 때문에. 그쵸. 근데 또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직접 가봐야 음. 그 삶을 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 약간 그 사랑의 그 과도함과 어떻게 보자면 그 드네브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형 같아요, 네, 정말. 이 작품이 또 아름답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도 합니다. 예. 엄마도 아름다우시군요. 맞아요. 딸이 저렇게 했으니까. 카트린 드네브의 저 모습이 진짜 약간 비현실적이네요.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그 안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넌 나처럼 살지 마. 이제 그런 버전인 건데. 굉장히 참 하여튼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얘기만 들었지 작품을 저렇게 보거나 저 연기 스타일이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낯설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저 때만 하더라도 그 대부분 뮤지컬 영화는 네. 주로 이제
그 미국이 거의 네. 본산이기도 했고 이렇게 프랑스 뮤지컬 영화에 저런 서정적인 감정이 녹아나는 약간의 슬픈 멜로드라마적인 느낌의 뮤지컬 영화라고 네. 되게 낯설었던 시절인데 이때 계속 굉장히 세계적인 여배우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유명한 너는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대사가 또 이 영화에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때 모습을 보면 예전에 드라마에서는 엄마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돼. 뭐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하고 결혼하는 거 반대하고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엄마들은 많이 줄었어요. 콘텐츠에서. 그죠? 그러니까 세월이 바뀌면서 생각들도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작품 중에 김미경 씨의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또 82년생. 엄마, 또 예. 엄마로 나오셔야 돼. 이분도 이제 맞아요. 예쁜 딸들을 많이 맞습니다. 데리고 있는 분이잖아요. 82년생 김지영의 그 엄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82년생 김지영은 여러 엄마가 나오죠. 왜냐하면 네. 김지영도 엄마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녀도 이제 과거의 엄마랑은 다른 엄마인 거예요. 과거의 엄마는 당연히 그냥 뭐 대단한 선택권이 없이 결혼이 가장 큰 선택권이었고 선택이 필수였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에서 내 딸은 다양한 세상을 좀 경험하면서 살길 바랬던 엄마. 그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다양한 세상이 없다는 걸 보면서 많은 좌절을 경험하는 딸 김지영이 이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엄마는 게다가 이제 아들을 또 낳긴 하죠. 그러니까 아주 이전 세대, 그러니까 딸만 있으면 기죽고 그래도 네.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대의 전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딸을 그렇게 또 차별하거나 그런 엄마는 아니었던 예.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 엄마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반향을 일으켰던 것도 그냥 문제적인 가정이라기보다 그냥 평범한 가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행복해 보이는 가정일 수 있어요. 겉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뭐 대단히 나쁘거나 혹은 뭐 차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김지영 캐릭터는 이런 거죠. 첫째 언니는 나름 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첫째라서. 그래서 뭐 집안의 요구든 뭐 세상의 요구든 뭐 그럴 테면 그래라 난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고 뭐 막내 아들이니까 귀염도 받지만 또 나대로 사는데 이 둘째 딸 중간 딸이라는 이 김지영이라는 캐릭터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약간의 그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 조금씩 자기가 다치는 것조차 잘 모르는 그런 여성 캐릭터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좀 둘째로 살아가는 내 동생이 생각나고 그리고 나 자신도 생각나고 그랬던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실제로 육아만 하다가 이제 마음의 병이 생긴 거잖아요. 82년생 김지영에게. 엄마가 금방 정리하고 근처로 와서 아영이 봐줄게. 이래 엄마가 도와줄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영화와 이 소설 속에 가장 큰 지지자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 그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들이 뭐였냐면 바로 간호사로 일하는 그러니까 수간호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 세컨드 간호사, 그러니까 되게 책임 있는 간호사로 일하고 굉장히 능력 있는 간호사로 일하는데 간호사분 일들이라는 게 교대가 일테면 뭐 나이트 근무, 데이 근무 이래서 우리처럼 보통 이렇게 아침 출근, 저녁 퇴근 이렇게 일상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하루 통으로 비워야 한다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친정 엄마에게 아이 육아를 맡겼으나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만만한 게 친정 엄마라고 그 상황이 나쁘기만 하면은 또 티격태격 화를 내고 하는 장면들이 되게 중요한 에피소드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똑같은 얘기인 거죠. 봐줄게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이제 사실 돈을 들이고 누군가를 고용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기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주 양육자로서 엄마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그래서 그 에피소드의 판타지 같은 하나의 대처법은 뭐였냐면
그냥 친정엄마를 데리고 근처 호텔에 가서 뭐 호텔에 뭐 그냥 여행 가야 가나? 뭐 이러면서 둘이 그냥 하룻밤 자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게 왜 판타지로 얘기하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고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집이 더 편하다야 이러실걸요 이제. 그리고 그 이제 해외여행 가면 부모님들이 하면 안 되는 맞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또 부모님들은 또 아유 이 돈 그냥 차라리 돈을 나를 주지라던가 이제 해서 꼭 또 한 번 싸우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또 그런 해법을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뭐 이게 더 이상 신화나 혹은 그 설화처럼 신성시되는 이 관계만으로 해석이 안 되는 현실적 문제들 이런 작품들을 보자면 하나둘씩 드라마나 영화 속에 이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모녀가 등장하면 친정엄마라는 단어만 얘기를 해도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슴 아린 서사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맞아요. 좀 쿨한 모녀 관계는 아직은 아까 정신병동의 아침이 와요. 그 정도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건데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유난히. 예. 그러면 이제 저희 작가님이 모녀의 바비를 선택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레타 네. 거윅 감독의 바비란 인형이 등장하기 전에는 애기 인형만 있었고 애들은 다 엄마 놀이를 하면서 그죠? 역할 놀이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바비하고 사실 이게 서구권과 예. 우리가 어떻게 모녀 관계가 다른가가 잘 드러나는 영화 그래요? 중 하나가 예. 바비인데 일단 엄마 놀이를 하지 않고 그냥 네가 되고 싶은 좀 여자 캐릭터를 바비가 여러 캐릭터로 등장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안에서 사춘기 딸과 또 약간의 일종의 갱년기로 고생스러워하는 엄마가 서로 충돌하는 얘기도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요즘에 농담처럼 갱년기 엄마가 센지 사춘기 딸이 센지 한번 몰라요. 재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엄마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이 바비의 발이 땅에 닿는 겁니다. 이게 어. 그런 거예요. 네 주인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당연히 사춘기 소녀가 주인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 소녀를 찾아가는 얘기였는데 알고 보니 이 인형을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갱년기 엄마가 더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 이제 그 얘기니까 예. 결국은 서구에서 얘기가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너만 마음이 있고 아픈 게 아니라 갱년기 엄마한테도 바비가 있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바비 갖고 놀았고 예. 나도 그 바비를 갖고 놀고 싶은 마음이 다치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두 개 다 한꺼번에 다루지 한쪽이 뭔가 희생하는 내지는 그러니까요. 한쪽이 뭔가 다 이해해주는 관계는 절대 아닌 것. 그리고 예. 그게 조금 중간에 희석된 작품이 에올 아닌가 싶어요. 애오려. 네. 예. 이 작품은 너무나 유명해진 작품이 예. 되어버렸죠. 네. 그 양자경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영감이 되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래서 에에올이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는데 줄여서 불러도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헷갈려요. 제목을 얘기할 때마다. 하여튼 에에올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수작으로 평가되는 모녀 관계를 그려지는 대목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다른 작품들과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일단 이 작품이 제가 동양적인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의 중간을 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한국을 비롯한 동양적 세계관에서 모녀 관계를 너무 좀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눈물 나는 관계로만 좀 그리고 싶어 해요. 그쵸. 아니라면 네. 극단적이죠. 동은이 엄마. 글로리에서처럼 거의 학대 수준의 엄마만 나오는 거죠. 예. 그냥 건전한 부모와 엄마와 딸 사이에도 건전한 긴장감도 있고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수잔 손택처럼 네. 내일을 하기 위해서 너 잠깐 방치될 수도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계가 없고 방치 아니면 희생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그려지는 데 비해서 이 에에올 같은 경우는 배우들은 모두 동양인 배우들이지만 네. 감독들은 다 일테면 그 소위 말하는 백인 남성 배우 감독들이고 제작자들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예. 여기서 일단 이 양자경 씨가 맡은 캐릭터가 여기서 보여주는 건 내가 살지 않았지만 살았을 법한 다양한 모든 세계를 다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주체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3일의 휴가도 엄마가 살았을 법한 인생은 없잖아요. 네.
나 대신에 네가 살았을 법한 인생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엄마가 살았을 법한 생애를 일단 다양한 평행 우주로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딸은 사실은 겉은 동양인이지만 완전 미국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엄마랑은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 차이가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사춘기 딸과 예. 갱년기 엄마의 싸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주 대폭발의 싸움처럼 우주 전쟁이군요. 우주 전쟁이죠. 이거 같은 언어를 쓰지만 이거 외계 전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하는 말 나는 못 알아듣겠어. 네가 하는 말은 외계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대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우리는 아주 적막한 산맥에 놓여 있는 커다란 두 개의 돌덩이에 불과해. 말하지 말고 그냥 뭔가 교감해보자라는 그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도 서양도 넘어선 되게 독특한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게 너무 우리가 좀 관계에 막 매몰이 돼서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는 그냥 존재로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예. 뭐 돌이나 나나, 예. 뭐 돌이나 너나 엄마가 어디고 딸이 어딨어. 그냥 태어나서 언젠가 끝엔 다 먼지가 될 텐데 네. 그렇게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해서 모녀관계 무거움을 오히려 조금 먼지처럼 가볍게 만든 작품이라 그래서 완전 B급 유머들이 나오잖아요. 먼지 같은 유머들 진짜 좀 민망한 유머들이 막 손이 막 소세지로 바뀌어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그 B급 유머가 등장하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먼지 같은 세상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모녀관계도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우주전쟁 같은 거지만 사실은 우주에 다 티끌이잖아 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풀어나가는 게 결국 아카데미에서 주요 부문 상도 받고 우리한테도 감동을 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현실의 모녀 관계에 해법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으면 되게 행복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딸들의 미안한 마음, 그리고 내가 너를 좀 더 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들 때문에 관계가 너무 무거워지는 맞습니다. 부분들에 네. 있어서 엄마는 엄마의 인생을, 딸은 딸의 인생을 각자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예. 이렇게 내려준 결론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발전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발전적이고 그리고 유쾌하죠. 예. 유쾌하고 과도하게 어떤 눈물을 흘리거나 네. 혹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다기보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제이미 리 커티스를 볼 때마다 너무 좀 재미있는데 예. 저 여배우가 그 사이코의 그 여배우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영화의 흐름을 보더라도 그 모녀가 또 네. 이렇게 미국 영화계에 건재하게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모녀 관계가 되게 재미있게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 남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런 모녀 진짜 있을까? 이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의 딸 관계가 너무 특이했던 거예요. 우선 이제 비주얼로 봐서 너무 어릴 때 애를 낳아가지고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 것도 같은. 있고 네. 각자의 삶을 너무 존중해가지고 엄마의 연애를 그냥 딸이 쿨하게 지켜본 이런 게 가능할까 싶어요. 근데 저렇게 살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그 우리가 과거에 싱글즈라는 영화 처음 나왔을 네. 때, 뭐 엄정화 씨 네.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저런 게 가능할까? 결혼하는 여자들 셋이서 그냥 근데 요즘에는 그 술도녀처럼 이제 너무 그냥 평범한 리얼리즘이 됐잖아요. 지금 남남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직은 현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조금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가까운 미래에 가까워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좀 쿨해지는 너무 관계의 무거움보다는 조금 친구 같아지는 그래서 그 엄마도 너를 너무 진지하고 무겁게 계획해서 낳은 딸이야 보다 여기서 농담처럼 사고 쳐서 낳은 딸이야 우연히 낳은 딸이야 라는 게 미안할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우연한 이렇게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코믹하게 그려지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도 연애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뭐 엄마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 엄마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 딸도 마찬가지인 사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많아져서 좀 유쾌한 드라마도 그러니까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가끔은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꼭 딸에게 필요한 엄마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 드라마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너무 엄마가 더 철부지 같고
그 엄마랑 사니까 딸이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네. 모습 보면서 아, 저런 모녀 관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지금 엄마와 딸의 모녀 서사에 대한 컨텐츠 쭉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이런 소재가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타인이니까 그런 듯해요. 가장 먼저 만나는 남이잖아요. 네, 맞아요.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나이기도 하고 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듯이 내가 나를 좋아하듯이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없이 계속 나올 듯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쭉 훑어보니까 그려지는 모녀 관계가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오늘 강유주 교수님과 함께 모녀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